한글을 만든 위대한 왕, 세종대왕.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궁궐 어디선가 낭낭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충녕대군이 책 읽는 소리였답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 충녕대군은 책을 읽고 또 읽었어요. 아하, 이런 뜻이로구나. 책에 담긴 참뜻을 알았을 때는 아침이 환하게 밝은 뒤였지요. 날마다 책을 가까이 하여 학문이 뛰어났던 충녕대군은 훗날 조선 최고의 임금님이 되어 민족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이분이 바로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세종대왕이랍니다. 대군. 조선시대에 임금님의 복부인에게서 태어난 아들을 이루던 말이에요. 충녕대군은 늘 책에 파묻혀 지내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져 병이 나는 일이 잦았지요. 충녕대군께서 또 병이 나셨습니다. 매일같이 밤을 새워 책을 읽으니 어찌 아프지 않겠느냐. 다 나을 때까지 방에 있는 책을 모조리 치워라. 태종의 명을 받은 신하들이 책을 치워버렸어요. 충녕대군은 시무룩한 얼굴로 방 안을 둘러보았지요. 그때 병풍 사이에 낀 책 한 권이 보였어요. 이건 송나라 학자들의 편집글이네. 충녕대군은 그 책을 몰래 감춰두고 읽었어요. 하도 읽어서 책장이 너덜너덜 닳아 없어질 정도였지요. 태종. 조선시대의 3대 임금님으로 조선을 세우는데 크게 이바지했어요. 아들인 세종대왕에게 왕위를 물려줄 때까지 나라의 밑바탕을 다지는데 힘썼어요. 송나라. 중국의 송왕조가 다스리던 나라예요. 충녕대군은 마음씨가 비단결처럼 고왔어요. 결혼을 해 궁 밖에서 살던 20살 무렵의 일이었지요. 하루는 백성들이 충녕대군을 찾아와 말했어요. 왕자님, 흉년이 들어 여러 날을 굶었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충녕대군은 곧바로 고을 관리를 찾아가 꾸짖었어요. 굶주린 백성들에게 당장 곡식을 나눠주시오. 그러자 고을 관리는 창고 문을 열어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었어요. 아이고, 왕자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백성들은 충녕대군을 진심으로 우러러보았어요. 비단결. 매우 곱고 부드러운 모양을 빗대어 이르는 말이에요. 흉년. 농작물이 다른 해에 비해 잘 되지 않아 굶주리게 된 해를 말해요. 어질고 똑똑한 충녕대군과 달리 세자인 양녕대군은 놀기만 좋아했어요. 그래서 양녕대군의 스승들은 충녕대군이 세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바라기도 했지요. 하루는 양녕대군이 참새를 겁주려고 깍깍 매소리를 흉내내지 뭐예요. 세자. 임금님의 자리를 물려받을 왕자예요. 귀한 몸으로 어찌 그런 행동을 하십니까? 스승이 깜짝 놀라 나무라면 양녕대군은 시치미를 뚝 뗐어요. 왜 그러시오? 난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장차 임금이 되실 분이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스승이 양녕대군을 점잖게 나무랐어요.
물러가시오. 난 스승님 얼굴만 봐도 머리가 아프단 말이오. 양녕대군은 화를 벌컥 내며 소리쳤어요. 시치미. 자기가 하고도 안 한 척,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태도예요. 양녕대군은 글공부 대신 술을 마시는 날이 많았어요. 태종이 야단을 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었죠. 차라리 충녕대군이 맞이었다면. 태종의 마음을 알아챈 신하들은 상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양녕대군은 만 백성의 어버이가 되기에는 모자랍니다. 어질고 학문이 깊은 충녕대군을 세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신하들은 목소리를 높여 태종에게 말했어요. 단 한 사람, 한이 많은 이 일을 반대했지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마지인 양녕대군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하지만 태종은 황희를 기양 보내고 양녕대군을 세자 자리에서 쫓아냈어요. 형님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제가 세자라니요. 그럴 순 없습니다. 충녕대군이 사양했지만 태종의 뜻을 꺾지는 못했어요. 22살의 나이에 세자가 된 충녕대군은 다시 궁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상소. 임금님께 올리던 글이에요. 만백성. 나라 안의 모든 백성을 뜻해요. 기양. 고려와 조선시대에 죄인을 먼 시골이나 섬으로 보내어 일정한 기간 동안 제한된 곳에서만 살게 하는 벌이에요. 사양. 겸손하며 받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해요. 그의 여름 나라 곳곳에 지진과 홍수가 일어나 큰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덕이 모자라서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어진 세자가 있으니 이제 임금의 자리에서 물러나야겠다. 태종은 곧 충녕대군을 불렀어요. 세자,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를 때가 되었구나. 아바마마, 저는 아직 나라를 다스릴 지혜가 모자랍니다. 그 말씀은 거두어 주십시오. 아니다. 너는 훌륭한 임금이 될 만하다. 태종은 충녕대군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었어요. 세자가 된 지 겨우 2달 만의 일이었지요. 얼마 뒤 경복궁에서는 새 임금님의 즉위식이 열렸답니다. 경복궁. 조선 왕조가 들어선 뒤 가장 먼저 세워진 궁궐이에요. 즉위식. 임금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백성과 조상에게 알리기 위하여 치르는 의식이에요. 나라의 발전에 보탬이 될 우수한 인재가 필요해. 세종대왕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똑똑한 선비들을 뽑아 집현전에서 학문과 정치를 연구하게 했어요. 찬바람이 싱싱 부는 어느 겨울날,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이 걱정되었어요. 집현전 학사들은 하루씩 돌아가면서 숙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여봐라, 오늘 밤에 누가 있는지 살펴보고 오너라. 전하, 신숙주란 학사가 책을 읽고 있사옵나이다. 이렇게 추운 날에도 늦게까지 책을 읽다니 기특하구나. 다시 가서 지켜보다가 방에 불이 꺼지거든 내게 알려라. 방으로 돌아온 세종대왕도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신하가 저렇게 열심인데 임금이 편히 잠들 수야 없지. 집현전 학사. 벼슬을 받고 궁궐 안에 설치한 연구기관인 집현전에서 나라를 위해 연구하던 뛰어난 학자들이에요. 숙직. 관청, 회사, 학교 따위에 일하는 곳에서 밤에 교대로 잠을 자면서 지키는 일을 말해요. 꼬끼요. 어느덧 새벽 첫 닭이 울었어요. 그때까지 책을 읽던 신숙주는 앉은 채로 잠이 들었지요.
내관이 달려와 세종대왕에게 알렸어요. 전하, 방금 전까지 책을 읽다가 자리에 눕지도 않고 잠이 들었사옵나이다. 새벽 공기가 차니 이 옷을 가져다 덮어주어라. 세종대왕은 수달 가죽으로 만든 옷을 내주었어요. 그러고는 책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날이 밝아 잠에서 깬 신숙주는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잠든 사이에도 이렇게 보살펴 주시는구나. 신숙주는 임금님이 내려준 옷을 끌어안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답니다. 신숙주를 비롯한 집현전 학사들은 세종대왕의 따뜻한 보살핌에 고마워하며 백성들을 위한 책을 펴내는데 온 힘을 쏟았어요. 내관. 임금님의 시중을 듣거나 숙직 따위의 일을 맡아보던 벼슬아치예요. 수달. 독제비과의 포유동물이에요. 가죽은 옷을 만드는 데에 쓰고 광택 있는 갈색의 털은 붓을 만드는 데에 써요. 그러던 어느 해의 일이었어요. 세종대왕이 근심 가득한 얼굴로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죄 없이 옥에 갇히는 백성이 있다는데 어찌하면 좋겠소? 신하들은 곰곰이 생각한 끝에 삼복법을 만들자고 했어요. 오호, 좋은 생각이요. 앞으로는 반드시 한 사건을 3번 조사하여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백성이 없도록 하시오. 삼복법으로 억울한 일이 줄어들자 백성들은 기뻐했어요. 그쯤 경상도에서 노비가 주인에게 맞아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노비도 똑같이 소중한 사람이요. 앞으로는 노비가 죄를 지으면 강과에서 재판을 받게 하시오. 세종대왕은 노비에게까지도 마음을 쓰는 어진 임금님이었지요. 삼복법. 오늘날처럼 재판을 3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 법률 제도예요. 노비. 산해종과 계집종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세종대왕은 음악에도 남다른 관심을 보였어요. 하루는 나라의 음악을 관리하는 박연이 상소를 올렸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악기와 연주되는 음악은 중국에 들어온 것으로 우리 사정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자 세종대왕이 박연을 불러 말했어요. 그대의 말이 맞소. 지금부터라도 우리나라에 맞는 악기와 음악을 만들어 주시오. 그 뒤부터 박연은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악기에 쓸 돌을 찾아 수없이 두드려 봤어요. 그래, 바로 이 소리야. 박연은 찾아낸 돌들을 갈고 다듬어 평경을 만들었어요. 마침내 맑은 평경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세종대왕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고생이 많았소. 그런데 방금 두드린 음이 약간 녹구려. 아니나 다를까 그 돌은 덜 다듬어져 있었어요. 세종대왕은 박연으로 하여금 평경의 소리를 가다듬고 궁중음악을 정리하게 하였답니다. 평경. 궁중음악을 연주하는 악기의 하나예요. 두 층의 거리가 있는 틀에 한 층마다 두께가 서로 다른 8개씩의 돌을 내어 달고 두드려 소리를 내요. 세종대왕은 신하를 뽑을 때에도 신분보다는 사람의 됨됨이와 재주를 살폈어요. 전하, 장영실이 물건을 만드는 재주가 놀랍다 하옵니다. 그렇소. 즉시 장영실을 불러오시오. 듣던 대로 장영실은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어요. 과연 하늘이 내린 솜씨를 지녔구나. 세종대왕은 장영실에게 벼슬을 주어
나랏일을 맡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신하들이 크게 반대를 하고 나섰어요. 노비 출신에게 벼슬을 내리면 나라가 어지러워집니다. 이때 황희가 나섰어요. 황희는 기양에서 풀려나 세종대왕을 돕고 있었지요. 벼슬은 노비인 장령실에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뛰어난 재주에 내리는 것입니다. 하하하, 항정승이 훌륭한 답을 해주었구려. 세종대왕은 기뻐하며 장령실에게 벼슬을 주었답니다. 신분, 사회관계를 이루는 순서를 뜻해요. 신분의 순서에 따라 맡은 일과 위치가 달랐어요. 신분은 자손들이 대대로 물려받았어요. 조선시대에는 지금과는 달리 신분제도가 있었어요. 출신, 태어날 당시 가정이 속하여 있는 사회적 신분을 말해요. 세종대왕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장령실은 밤낮으로 연구에 매달렸어요. 그래서 하늘을 관찰하는 기구와 해시계, 물시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만 나라에 심한 가뭄이 들었죠. 애써 가꾼 곡식들이 말라 죽고 가축들이 굶어 죽어갔어요. 가뭄을 미리 막을 방법이 정녕 없단 말인가? 세종대왕은 한숨을 쉬며 안타까워했어요. 어떡하든 임금님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장령실은 쉬지 않고 연구하여 추구기를 만들어냈지요. 추구기로는 하늘에서 내린 빗물의 양을 잴 수 있었답니다. 추구기로 빗물의 양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으니 미리 가뭄과 홍수를 막아낼 수 있겠구려. 세종대왕은 크게 기뻐했어요. 이 추구기는 서양에서 만든 것보다 200년이나 앞선 것이었지요. 세종대왕은 나라의 국경을 튼튼히 하는 데에도 힘썼어요. 다시는 왜구들이 이 땅을 넘보지 못하게 하라. 세종대왕의 명을 받은 이종무는 대마도로 쳐들어가 왜구들을 무찔렀지요. 그러자 이번에는 북쪽에 여진족이 말썽을 부렸어요. 우리나라로 넘어와 백성을 해치고 곡식을 훔쳐 달아난 거예요. 전하, 여진족은 성질이 사납고 거치니 우리 백성들을 남쪽으로 피하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신하들의 말에 세종대왕은 펄쩍 뛰었어요. 조상이 물려준 땅을 오랑캐에게 내어줄 순 없소! 세종대왕은 최윤덕과 김종서를 보내 오랑캐를 몰아내도록 했어요. 왜구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중국과 우리나라의 서두르한 곡식을 빼앗고 물건을 훔치던 일본 해적을 뜻해요. 여진족 동북 쪽에 살던 민족으로 수나라와 당나라 때에는 말갈족이라고 불렸어요. 오랑캐 두만강 일대 민주지방에 살던 여진족으로 낮추어 이르던 말이에요. 10년이 넘게 싸움 끝에 최윤덕은 압록강 지역에서, 김종서는 두만강 지역에서 여진족을 무찔렀지요. 그 덕분에 우리나라 땅은 두만강과 압록강까지 넓어졌답니다. 어느덧 조선은 평화롭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어요. 하지만 세종대왕에게는 한 가지 큰 아쉬움이 있었지요.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백성이 많고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책을 만들어도 읽지를 못하니 누구나 쉽게 배워서 쓸 수 있는 우리 글이 필요해. 세종대왕은 왕자와 공주를 모아놓고 밤마다 우리 글을 만들기 위한 연구를 했지요. 오늘은 군의 첫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알아보자꾸나. 세종대왕의 말에 정의공주가 대답했어요. 아바마마, 혀가 입안에 떠 있다가
혀 뿌리가 세종대왕은 혀와 입술, 이와 목구멍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 글자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리하여 마침내 닷소리 17자, 헛소리 11자를 만들어냈지요. 이 글자들을 소리 나는 대로 쓸 수 있어서 쉽고도 과학적이었어요. 닷소리. 자음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의 날숨으로 소리를 낼 때 공기나 목이나 입속에서 막히면서 나는 소리예요. 헛소리. 모음이라고도 하는데 입이나 목구멍에서 공기의 흐름을 막거나 들이지 않고 숨을 내쉬며 목청을 울려서 내는 소리예요. 세종대왕이 새로 만든 글자를 선보이자 집현전의 우두머리인 태만리가 앞장서서 반대했어요. 한자를 버리고 어설픈 새 글자를 쓰는 건 스스로 오랑캐와 같아지는 일입니다. 신하들의 말을 늘 귀담아 듣던 세종대왕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몹시 화를 냈어요. 우리 글을 갖는 게 어찌 오랑캐와 같아지는 일이란 말이오. 세종대왕은 곧바로 집현전에 젊은 학사들을 불러 말했어요. 나라의 글을 만드는 데에는 조금의 잘못도 있어서는 안 돼요. 이 글에 고칠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시오. 집현전 학사들은 4년에 걸쳐 새 글자를 시험했어요. 새 글자는 누구나 배우기 쉬울 뿐만 아니라 수만 가지의 낱말을 만들 수 있는 뛰어난 글자리옵니다. 세종대왕은 새 글자에 훈민정음이란 이름을 불렀어요. 훈민정음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란 뜻입니다. 전하, 이렇게 무리하시다가는 큰일 나옵니다. 신하들은 쉬지 않고 일에 매달리는 세종대왕을 말렸어요. 이미 세종대왕은 소갈증, 눈병, 종기와 같은 병을 앓고 있었어요. 게다가 사랑하는 소원항우마저 세상을 떠나자 그 슬픔이 너무나 커 점점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아졌어요. 세종이 임금이 된 지 32년째 되던 해 5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땅을 치며 슬퍼했어요. 나라와 백성을 사랑한 훌륭한 임금 세종대왕, 그분의 위대한 정신은 우리가 날마다 쓰는 한글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답니다. 소갈증. 목이 말라 물을 많이 마시고 음식을 많이 먹으나 몸이 마르고 오줌의 양이 많아지는 병이에요.